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스티븐 레빗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 이 책은 엄청 유명한 책이야. 일단은 가볍게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경제학을 한다는 건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책이고, 어, 일반적인 경제학, 우리 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경제학으로는 좀 달리 어떤 재미있는 소재들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한 책이니까 여기 뭐 이과관 학생들도 많지만 문과관 학생들도 많잖아. 그래서 문과 이과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툴 중에 경제학적 혹은 수학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문과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문과 전공생들 중에 경영 경제를 전공하게 되는 학생들도 이 안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경영경제학이 무엇이고 이 진로가 좀 이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리고 꼭 내가 경영경제를 전공하려는 마음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또 우리 누구나 사실 경제 활동들을 할 거잖아. 돈 벌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합리적이고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유명한 책을 선생님이 선정을 했고요.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게 전체 책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중에 3장까지 선생님이 첫째 시간에 읽어오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 책을 서재에서 꺼내서 이거 그는 10년 만에 읽은 것 같은데 10년 만에 읽었는데 어젯밤에 1시간 반 정도 시간 정도를 들여서 150페이지 정도를 읽어서 물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빨리 읽는 편이긴 하지만 이 책의 전체 300페이지를 읽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왜 그러냐면 어떤 이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사례에 관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절대 쫄지 말고 왠지 그냥 외국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책이다. 이렇게 접근할 만한 책이 아니라 엄청 가벼운 재미있는 내용에 한번 같이 퀴즈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책이니까 어, 부담 갖지 말고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신에 임박해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게 좀 빡셀 수도 있지만 뭐, 뭐 알아서 하기 바라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데이비드 레빗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학부해서 나왔고 MIT 대학의 경제학을 전공한 그래서 지금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는데 너희한테는 이 시카고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 그 학부가 있는 곳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야. 우리나라에서 어, 뭐 모피아라고 이제 욕먹기도 하는 재정경제부에 가려면 그
어떤 코스가 있는데 일단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 가장 최상의 그 출세의 길이거든.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학은 어디가 제일 학문적으로 단단한 학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다들 얘기해. 우리가 아는 진짜 어마어마한 경제학자들이 이름만 대면 이게 한번 알만한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시카고 대학의 연구자였고 교수였고 어, 이 스티븐 데이비드 레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학자지. 생긴 것도 되게 해사하게 멋진 뭐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인데 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자, 넘겨봅시다. 이 책에서 이 책을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뭘까라고 하면 인간은 경제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경제적 판단, 경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제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비싼 말로. 경제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통상 경제적이다라고 하고 인간이 이런 합리적이고 경제적 판단을 하는 인간으로서 명칭을 붙일 때 호모 에쿠노미쿠스라고 하는 경제인이라고 하는데 어, 호모 루덴스라고 하면 놀이하는 인간. 인간의 본질은 놀이, 노는 것이다라고 할 때 호모 루덴스라고 하고 호모 에릭투스 하면 직립하는 인간, 호모 뭐가 있을까? 사피엔스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인간.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잖아. 우리는 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한테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소중한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탄산수를 사 먹는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 탄산수가 선생님의 10,000원짜리하고 이 탄산수를 비교할 때 내 10,000원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안 사. 그런데 1,000원짜리하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1,000원짜리의 돈하고 이거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 1,000원 정도를 써서 내가 이 탄산수를 마시는 기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판단을 해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지. 그런데 이 탄산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탄산수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개당 한 개를 만들 때 한 500원 정도가 투입된다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500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는 이 1,000원짜리 돈을 가진 소비자와 공급하는 이 회사하고 1,000원에 바꾸겠지. 바꾸면서 어떤 생각해? 둘 다 행복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통상 경제라고 하고 인간은 경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에 부합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 이성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다는 이성적 능력, 이성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독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인 비례. 통상 우리가 어, 이성적이다를 레이셔널이라는 형용사로 쓰는데 이성적인
그런데 이 레이셔널의 어근인 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분배 혹은 그 수학적 비례를 나타내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야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하고는 안 바꿀 건데 왜? 수학적으로 비례를 따져봤더니 야 이게 안 맞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래. 그런데 뭐 이게 500원으로 원 플러스 원이래라고 하면 이거는 내 1,000원보다는 더 값진데 그러면서 바꾸자고 하겠지. 이런 작동을 우리는 수학적 비례라고 하고 레이셔널 이성적인 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인간은 손해와 이익에 민감한 존재다. 이거를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과거로부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100년 전하고 200년 전하고 300년 전 뭐 이렇게 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살해당한 살인 건수, 살인 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도식을 보여주고 있거든, 이 책에서. 그러면 갑자기 인간은 착해졌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처벌받는 그래서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불확실했고 왜 CCTV도 없고 뭐 야시장비도 없고 누굴 죽여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주민등록이 돼가지고 누가 죽거나 뭐 이런 이 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대적 치안의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내가 화나고 내가 저 사람 물건 뺏고 싶고 하면 그냥 뭐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착해졌다가 절대 아니고 이런 외부적인 그 처벌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면 예전에 한 100년 전쯤에 스키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 이 스키너라는 심리학자를 우리가 통상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마음이나 행동은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모든 행동은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그 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거든. 선생님 막 이렇게 건설 현장에 등짐도 짓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철거하는 데서 함머로 막 벽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거친 터프한 알바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는 용어가 야리끼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나온 그 건설 현장의 용어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원래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를 노동을 하고 식대, 밥값하고 그다음에 한 8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기로 출근을 한 거야. 알바비가 한 8만 원 정도 돼. 물론 이 8만 원 정도 중에 그 직업을 소개하는 사람한테는 한 10% 정도를 내 몫에서 이렇게 떼어주거든. 나한테 그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니까 대체로 10% 정도가 사회에 통용되는 그 정도의 비율이야. 그러면 한 7만 2천 원 정도의 일을 이제 밥도 주고 아침 뭐 이렇게 간식도 주기도 하고 해래.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러 어떤 철거 현장에 갔다고 쳐봐.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너 야리끼리로 할래? 그래서 처음엔 선생님 못 알아들었어. 야리끼리가 뭔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감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벽돌 한 100개를 날라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감을 줄 테니까
너 이 일을 다 하면 너 알아서 퇴근해. 이렇게 나한테 그 조건을 준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인간은 경제적 판단을 하는 인간이고 인간은 뭐에 민감하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다. 이러한 것들의 근거를 누가 만들었다? 스키너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이런 기틀을 만들었는데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뭐냐면 A란 박스와 B란 박스에 G를 한 마리씩 집어넣고 A 조건과 B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의 행동을 비교하는 거야. G가 본성이 다를 리 없고 무작위로 선택된 G들이지만 A라는 환경과 B라는 환경을 달리 선택하면 환경 조건을 달리하면 A와 B, G는 행동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선생님의 그 대학교 때 알바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선생님은 8시간 동안 7만 2천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야리끼리로 이 일만 하면 집에 가래.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일감을 주는 게 내가 천천히 이렇게 일했을 때 대체로 100개 정도의 벽돌을 날리려면 한 7, 8시간 정도가 걸려. 그런데 이 일감을 이렇게 너 알아서 이거 다 하고 퇴근해라고 조건하지 않고 A 조건으로 시간제로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좀 꾀를 부리고 천천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뭐 돈 나오는데 이러면서 100개를 안 날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 네 시간 소중한 시간을 아끼려면 쉬지 않고 벽돌 날라가지고 너 100개 다 날르면 너 퇴근해도 좋아. 자, 수많은 건설 현장의 선생님이 일했는데 이 A식의 임금 책정법과 B식의 임금 책정법이 나의 행동을 달리 하더라고. 겉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실업용 쥐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감 이 100개를 주고 퇴근하라고 하는 이게 용어는 이상한 용어지만 얄끼리의 친구로 나한테 일을 주면 나는 엄청 성실하게 일해.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일해. 그런데 A 상황에 처하면 나는 천천히 물도 마시고 뭐 땀도 식혀가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8시간을 일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 과연 선생님만 이럴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너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건에서 일감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근무 조건을 이렇게 배정하면 그렇게 바뀌겠지. 이게 이 책이 말하는 인간이야. 인간을 조정하려면 뭘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고통과 행복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대체로는 이렇게 어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키려면 이 책에서도 쭉 나열하잖아. 이 책에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앞쪽에 있는데 우리는 결국에 플러스 인센티브와 마이너스 인센티브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래. 선생님이 사실은 이 밤 시간에 너희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하는 이유도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나도 돈 많이 벌고 좋은 강사라고 하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럴 수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이 책 고리타분한 경제학 책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도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칭찬하고 엄마가 용돈 주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통들을 참고 견디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학생이 돼서 그 인센티브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똑똑해지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배경식이 넓어지고 많으면 선생님은 좋은 국어 강사, 우리 수민국어 학원은 좋은
국어학원이란 명성을 얻고 꼭 부자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인센티브로, 플러스 인센티브와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세계를 조종해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본성이 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당연히 100년, 200년은 진화의 시간에는 뭐 변화 거의 없을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 10만 명당 50명씩 그 사람을 죽이던 우리들이 10만 명당 이제 0. 몇 퍼센트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유는 뭐야? 처벌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 인간의 행위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뭐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분석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위해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재밌지만 사실 경제학 책들이 은근히 재밌는 책이 되게 많아.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한테는 전에 소개한 책이 있는데 스티븐 탈러라고 하는 뭐 테일러, 세일러 뭐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던데 넛지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 노벨 경제학상을 한 7, 8년 전에 탄 책인데 이 몇 가지 사례는 되게 유명해서 너희도 잘 알 텐데 학교 급식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냐, 메뉴를 A, B, C, D로 배치할 거냐, 아니면 A, C, B, 뭐 D, 뭐 이렇게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식사에 편식하고 편식하지 않고가 바뀐다는 거야. 넛지는 무슨 책이냐면 이 경제학 책인데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책이야. 넛지는 옆구리를 툭 친다는 얘기야. 이 책의 표지는 이 넛지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 잘 표현한 코끼리 두 마리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코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아기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옆구리 툭 치기를 넛지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통상 밥 푸고 김치 푸고 그다음에 뭐 반찬 푸고 메인 디시 푸고 국 따르고 일반적인 급식의 이 방식이잖아. 그런데 학생들한테 샐러드라든지 야채를 더 많이 골고루 먹이려면 요 순서를 좀 바꿨더니 더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그 급식 교육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어떤 세팅이 됐대. 그렇다면 지금 그 요리 배치만 바꾸는 데는 비용이 제로에 가깝잖아. 그럼에도 뭔가 성과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인풋은 작은데 아웃풋이 커지는 효율적 상황, 합리적 상황, 이성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미세한 것을 조정해서 나오는 거지. 뭐 여학생들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여기 남학생들은 알 텐데 남학생들 이게 남자 소변기에 여기 자꾸만 파리 같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놔. 그러면 이 파리 같은 스티커 한 장당 뭐 50원도 안 하는데 왜 변기에다 여기다 붙이냐? 자꾸 그 남자들이 그 소변을 보는데 그냥 멀찌감치해서 대충 보니까 이 소변 청소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파리만 붙여놓으면 이것을 조준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꼬린을 시킨다는 거예요, 소변이.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적인 넛지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것도 어때? 투입은, 인풋은 뭐야? 파리 스티커 50원도 안 하는 거 붙이기. 그지? 그런데 청소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인건비는 높으니까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장기 기증 같은 거 있잖아. 우리 그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되게 숭고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우리 같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의 몸은 그 부모한테 받은 거에서 훼손하지 않고 그 땅에 잘 묻히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는 장기 기증이 필요한 양이 턱없이 부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장기 기증을 높일 것이냐, 장기 기증률을 높일 것이냐? 너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스웨덴 같은 데서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서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후에 뇌사 판정을 받으면 장기를 이렇게 숭고한 일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장애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숭고한 일에 쓴단 말이야. 그런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장기 기증을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장기 기증을 안 받아. 말은 똑같잖아. 다시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것과 나는 장기 기증은 안 할래요. 라는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안 받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얘기인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그냥 의례 당연히 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안에서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어떤 뭐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이유를 찾아서 안 하는 것과 이거 선택하는 노력이 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에이 뭐 다들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제도에 똑같은 제도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표현만 달리해도 사회적 효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떤 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작동하는 인간이 뭔가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행동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사실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 너희들도 어제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 사례인데 이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유치원에서 저녁 4시가 되면 아이들을 하교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유치원의 고민은 뭐냐면 다들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 엄마들이 늦어.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보호자가 자꾸만 애들 학교 시간 애를 안 찾아가면 그렇다고 유치원에 애들만 남겨놓고 선생님들이 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 4시에 퇴근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퇴근을 못하고 자꾸만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쓰면 되지. 그래서 1시간당 지각할 때마다 2만 원 내에 벌금을 물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우리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지각생들이 줄겠네. 2만 원이면 뭐 치킨이 한 마리니까 지각 안 하겠네.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각하는 보호자가 엄마, 아빠, 할머니가 혹은 고모, 삼촌이 훨씬 증가했다는 거야. 정답인? 정답이나 네. 왜 증가했나? 정답이 왜 증가했나? 정답인 책을 안 읽었나?
예, 책이 집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 도서관 같은 데 많이 있는 책이니까 꼭 뭐 구매를 안 해도 그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구할 수 있으니까 잘 해봅시다. 그럼 네,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원래는 미안해했다는 거야. 엄청 미안해했다는 거야. 왜? 내가 30분 늦어서 애들 늦게 데려가가지고, 아유, 선생님 30분 늦게 이렇게 붙잡아둔 거 죄송해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뭘 고려 못한 거야? 이 미안한 마음이 얼마인가가 없었던 거야. 물론 사람마다 양심의 척도가 달라. 사람들의 미안한 마음은 가격이 다 달라.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혹은 양심의 수준들이 다 다르니까 이 미안함의 가격이 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 한 시간에 2만 원은 미안함을 털어버리게 한다는 거야. 다민아, 네, 이해가 되나? 아니요. 다시 설명하면,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각하면 유치원 엄마 아빠 그 보호자들이 이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안 찾아가면 원래는 되게 미안해 하던 엄마들이 있었는데 아빠들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걸 막겠다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만들었다고 마이너스로 응, 시간당 2만 원이라고 네, 그러면 당연히 벌금 무서워가지고 안 할 것 같았다니까 그런 걸 계획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람들은 나의 한 시간을 2만 원에 사는 거야. 미안해하지를 않고 내가 한 시간 늦으면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안 먹지. 내가 친구들 만나고 일하는데 내 한 시간의 일당이 예를 들어서 시급 3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한 시간 더 일하고 한 시간 그냥 더 애 그냥 맡기고 벌금 2만 원 내는데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안 생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자들의 지각이 더 늘어나는 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이제? 네. 이거는 뭘 잘못 계산한 거야 그러면 정답이 음, 사람들의 미안함이 한 시간 늦어서 미안함이 네, 2만 원하고 혹은 이 사람들의 한 시간이 시간당 2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적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균치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가격을 모른 거야. 그래서 이 스티븐 레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이거 20만 원으로 하라는 거야. 물론 이 유치원 싸가지 없다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이것을 막으려면 벌금을 20만 원씩 하면 아무도 지각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지? 이상해. 이상한 말이야.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죠. 그렇지? 어. 자, 문제는 이게 인간이 한편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스티븐 레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이 미안한 마음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인센티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룰을 지키고 이 모두가 원하는 효율적인 그 어떤 공동체의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 외고 자소서도 쓰고 뭐 면접도 준비하고 하는데 외고 자소서나 그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어떤 그 논제가 뭐냐면 우리가 팀 플레이 할 때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그 일하는 양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팀 플레이 할 때 꼭 생기는데 이런 무임승차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논제란 말이야. 왜? 우리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아주 뿌리 깊게 작동이 되거든. 이럴 때 이 조직을 디자인하고 이 조직의 작동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센티브를 고려해야지. 이거를 중국 법과사상가들 사이인 한비자 같은 책에서는 이런 거 뭐라고 해? 신상, 필벌이라고 한단 말이야. 상을 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상 준다. 조직에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고 데미지를 가져온 사람은 반드시 벌한다. 이게 온정으로 세계를 돌리고 아유,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육아, 공자, 맹자의 이 사랑으로 정치를 하는 덕으로 정치하고 인덕으로 정치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한비자나 이사와 같은 법과 사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벌과 상에 민감하다는 거야. 자신의 이득과 해. 왜? 얘네들의 스승이 누구야?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거든. 순자의 제자들이야. 한비자도 순자의 제자고 이사라고 하는 진나라의 재상이 된 이사도 순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의 제자란 말이야. 순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악한 존재야. 왜? 태어날 때 그냥 이기적으로 태어나. 그래서 남의 거 뺏고 남 등쳐먹고 이러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 제도로서 그거를 순자는 예라고 했는데 제도로서 사회적 룰로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붕괴돼 가지고 혼란에 빠진다. 그것을 계승한 사람의 가장 탁월한 사람이 한나라의 그 귀족인 한비자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진시황이라는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야. 진나라 시황제가 한비자의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서 와, 이렇게 위대한 인간의 책을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니. 나는 이 한비자가 분명히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비자를 한 번만 만나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사가 제 순경 선생 밑에서 배운 내 친구예요. 소개시켜 줄게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친, 지금의 차이나 친이라고 하는 중국을 세운 그 정신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한비자는 뭐라고 한다고? 신상필벌해야 된다. 반드시 상 주고 반드시 벌어라. 이거를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 같은 국부론의 저자는 인센티브에 사람들이 민감하다. 물론 지금 기회가 되면 이 유효상 씨의 왜 인센티브는 독이 될까를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좀 읽기를 바라는데요. 애덤 스미스도 비슷한 얘기를 해. 우리 뭐 애덤 스미스도 뭐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렇게 권장하면 자유롭게 권장하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재화는 어떻게 보면 재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것은 좀 다른데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 좀 다르다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센티브에 민감한 인간들이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일을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는데 인간이 기계가 아니어서 뭐야?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속 줘가지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위해 가지고 뛰고 뛰다가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런 거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쳤는데 우리는 속력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것만 감지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속도의 변화만을 우리는 감지할 뿐이고 속도 자체는 우리가 1000km로 날아가고 10만 km로 날아가도 속도가 등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건 감지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거 공전을 해서 우주를 비행하고 있잖아. 왜? 지구에 타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태양은 태양계라고 하는 엄청난 은하를 또 돌고 있단 말이야. 우리 은하를 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 속도인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도 속도 못 느끼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잖아. 왜? 등속 운동하니까. 근데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 갑자기 출발하는 차, 갑자기 멈추는 차, 그래서 막 쓰러지기도 하지. 뭘 느끼는 거야? 가속의 변화만 느끼는 거야. 속도 변화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지? 지금 윤여선 칼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인센티브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월급이 높아져가지고 그 높은 월급으로 계속 가잖아. 그 사람은 더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더 많은 기울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임금을 높여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더 일을 시킬 방법은 없다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재밌는데. 영국인들이 인도 식민지 만들어서 했더니 막 코브라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코브라 잡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어. 그랬더니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잡아오기 시작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잡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끝내준다. 우리 진짜 이 정책 끝내주는 정책이구나. 잘 되는구나. 코브라를 이렇게 잡다니. 그런데 마찬가지로 코브라가 더 나타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했어. 두 가지를 보여주지. 뭐 인간은 인센티브에 민감하구나. 또 잘못된 인센티브의 설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 본래의 목적, 정책의 본래 목적은 뭐야? 코브라 위험하니까 맹독인 코브라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줬지만 맹독의 코브라를 농장 만들어서 번식시켜서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재정은 재정대로 빠져나가는 상황. 이 바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센티브에 민감하지 않아서? 아니지. 민감한데 목적과 부합하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바꿔내지 못하고 최초의 디자인이 잘못된 디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조정해내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솔직히 이 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3시간이면 다 읽어. 진짜. 그리고 너희 특히 그 안양여고 과천외고 지원하는 면접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읽어보기 바래. 면접 문제 그냥 면접 문제의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반드시 한 번씩은 뭐 이번 뭐 시험 기간이어서 못 읽었다고 치면 시험 끝나고라도 읽어봐. 일단 재미가 있고 뭔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어. 이 책에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일단 인과관계하고 인과관계는 뭐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하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익사자의 수를 해마다 아이스크림의 판매량하고 익사자의 수를 X좌표와 Y좌표를 만들어가지고 도수를 찍으면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러면 어떤 바보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아이스크림 판매를 줄여야겠구나. 이거는 뭐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오판한 거지. 자, 왜? 공통의 원인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늘리는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익사자. 그러니까 더운 날씨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높이고 더운 날씨는 익사자 수를 높이지. 그럼 어떻게 돼?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아이스크림 많이 팔린 익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 뭐냐면 흡연량과 성적. 흡연량과 성적의 도수를 했더니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애새끼들이 담배 피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교적 성격이라고 하는 공통의 원인이 사교적 성격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중시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되니까 성적을 떨어뜨린다면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교적 성격이니 담배 피우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친구들과 동화되고 이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강남 가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잖아. 이게 인과관계가 여기에 있다고 쳐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담배 펴가지고 뇌가 죽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관관계만 가지고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이다. 합리적 판단이다. 수학적 판단이다. 또 이게 X축과 Y축에 갖다 놓으면 왠지 X축이 통제한 변인이고 그것에 대한 종속 변인이 그러니까 흡연량이 늘어나면 성적이 나빠지네. 이런 식으로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을 X와 Y에 하나씩 주게 되는데 이게 인과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피자 섭취량. 피자 섭취량과 후두암 발생. 아,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은 후두암이 적게 발생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해봐. 목에 암이 안 생긴다고. 그런데 그럼 피자를 많이 먹어야겠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고. 왜? 첫 번째로는 두 가지 공통된 제3의 원인이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얘는 단지 아까 익사자와 아이스크림과 같은 상관관계만 있을 뿐인데 인과관계에 오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이 바뀌는
후두암이 발생한 사람이 뜨겁고 이게 한 피자를 먹을 리가 없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성적이 나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를 막 폈을 수도 있잖아. 자, 이 책에서도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책들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배경 지식을 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KKK라고 하는 인종차별 집단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KKK라고 하는 흑인들을 모욕하고 흑인들을 막 뭐 아주 그 못살게 구는 아주 미친놈들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조직이 어마어마한 양이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KKK에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아주 비밀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지들끼리의 어떤 암호 같은 거, 암구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수민국어 학원은 되게 그 지하 조직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나쁜 일을 하는 우리가 갱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 하지만 서로가 우리 팀인지 남의 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인사해. 안녕 이렇게. 안녕 이렇게. 그러면 이 비밀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하은이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은이가 알아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야. 뭘? 우리가 이 수민 갱 조직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KKK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놀이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들까지 저지르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들이 전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확장세를 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막 이랬다는 거야. 정치인들도 막 배출해내고. 왜?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를 없앤 사람이 위장 잠입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국의 뽀뽀뽀 같은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에 PD한테 전화해서 당신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이그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KKK를 박멸하고 싶지 않냐? 그렇다. 나도 그런 일을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KKK에 지금 위장 잡입하고 있는 사람인데 언더커버하고 이제 취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런 암호들을 희화화해가지고 이 슈퍼맨이 때려잡는 악당 그 빌런이 이거를 맨날 하도록 그러니까 KKK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몰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꼬맹이들이 자기 집에 갔더니 꼬맹이들이 악당 역할을 하는 꼬맹이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지 은밀하게 흑인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들을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기가 KKK인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슈퍼맨이 때려잡는 KKK 두 번 쓴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비밀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업자와 KKK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정보의 비대칭성.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영향력을 갖는 거야. 정보가 힘인 시대잖아. 그죠? 우리 학원이 지역에서 뭐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만의 어떤 정보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정보에 접속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국어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접속한 거잖아. 그지? 이 사례를 진짜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샤이 트럼프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금도 미국 선거에서 그 자꾸 뉴스 보다 보면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뭔 얘기냐면 지금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난 8년 전 대선에서 10년 전이구나.
8년 전인가 아무튼 이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적으로 다 이기고 있는 거야 거의 여론조사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트럼프 저 또라이가 미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 힐러리가 이기네. 염려 안 해도 되겠네 그랬는데 다음날 미국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클린턴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아니 클린턴이란다. 그 트럼프가. 왜? 샤이 트럼프. 뭐? 나는 솔직히 트럼프 같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나는 알고 보면은 막 히스패닉 계열이나 흑인들 막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꼴보기 싫어. 중국인들 꼴보기 싫어.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 하지만 트럼프가 막 그렇게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여성을 무시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지랄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속 시원하다. 꼴보기 싫었는데 이런 나는 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몰래 가서 찍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트럼프하고 그 해리슨이 아주 그 박빙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뭐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왜? 샤이 트럼프가 항상 있다고. 결국에 KKK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더 확장해야 된다. 투명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비대칭하에서의 역선택 같은 거, 이게 레몬법 뭐 이런 건도 읽어보면 좋은데, 중고차 거래에서 잘못된 자동차를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동차 딜러들은, 파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 되게 잘 알잖아. 그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를 속아서 사가지고 마치 신 레몬을 먹은 것처럼 이런 신 고통을 느낀다면 그래서 레몬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생기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거든.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수민국어 학원의 주식을 갖다 팔 거야 내가 상장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파는데 나는 비싼 값에 팔고 싶으니까 어때? 우리 수민국어 학원이 잘 된다고 막 이렇게 뻥치고 싶지. 안 되는 건 숨기고 싶지. 일반 사람들은 속속들이 그 안에 내막까지는 잘 모르잖아. 그래 어때? 속고 사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는 얘긴데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 구절로 악화, 나쁜 재화가 양화, 좋은 재화를 쫓아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좋은 자동차는 평균보다 중고차 값이 높겠지. 성능 좋은 거는. 그런데 평균보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니까 어떤 걸 선택해? 평균보다 값싼 거를 판단 말이야. 그럼 중고차의 딜러들, 중고차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는 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평균 가격보다 높게 설정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나쁜 자동차를 자기만 알고 갖다가 병든 차를 갖다 파는 거지. 이게 악화, 나쁜 재화가 양화, 좋은 재화를 내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이 보험 가입자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에서의 좋은 선택 못하고 거꾸로 된 이상한 모순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아, 이 리스테린 얘기도 선생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리스테린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소독약이었대잖아, 원래. 선생님도 리스테린에서 가그린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 이 쥐스킨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인데 향수, 퍼퓸이라는 소설이야. 어느 살인자의 얘기인데 너무 끔찍한 소설인데 엄청 재밌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영화로라도 봐봐. 근데 이게 중학생들이 볼 땐 좀 야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게 재밌는 책이야. 아무튼 책도 재밌고 기회가 되면 읽는데 이게 리스테린을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리스테린 하면 입냄새가 없어져요. 입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아, 사람들이 향기를 발명했구나.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 책에 의하면. 뭘 발견한 거야? 뭘 발명해낸 거야?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야를 밝혀내서 입냄새가 더럽다, 입냄새가 더럽다를 계속 광고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 향수가 만들어진 것이 뭘 발명한 거냐면 냄새, 악취를 발명한 거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야. 냄새 뭐 어때? 사람 살에서 냄새 나고 머리에서 냄새 나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 그냥. 내한테도 냄새 나고 너한테도 냄새 나니까.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냄새 나는 사람은 저질. 그러면 뭘 만드는 거야? 향기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악취라고 하는 개념, 더러움이란 개념을 없었던 걸 발명해서 뭘 팔아먹어? 향수와 리스테린을 팔아먹는다. 다음. 자, 1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빨라지는데. 이 책에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미친 경제학자들이 갱들이 이 그 미국의 이 총 들고 와서 사람 막 죽이면서 마약 파는 이 코케인 파는 여기는 크릭이라 나오는 값싼 저질 코케인을 파는 이 흑인 갱들이 왜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이 질문을 던진 거야. 흑인 갱은 왜 엄마랑 같이 살아? 엄마를 사랑해서? 효자여서?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이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갱을 하면서도 뭔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는 이 캥거루족인 거야. 지가 독립을 못하고. 이상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목숨 걸고 일하지. 그 다음에 잘못하다가는 감옥 가가지고 평생 그 커리어를 날리지. 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직을 운영을 할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걸 알겠다고 이 조사를 갱 속에 들어가가지고 갱하고 친해져가지고 이거를 재무제표를 그 대학 나온 그 중간 보스 여기 뭐 MJ라고 나오나 BJ라고 나오나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총 가지고 이 새끼 죽여 살려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이 자료를 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야? 봤더니 승자 독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승자 독식은 선생님의 개념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딴 책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1등한테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최종 보스한테 거대 연봉을 1등이 다 가져가. 그런데 밑에서 얘네들은 못 가져. 어떤 것 같아? 우리나라 영화계 같은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최상급의 연예인들은 회당 3억, 5억 막 이렇게 받잖아. 그래서 시리즈물 하나 하면 막 30억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밑에 보통의 배우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이 일을 하냐? 이거랑 똑같은 질문으로 치환되는 거야. 왜? 승자 독식. 너도 견뎌, 견뎌, 견뎌. 이거 프로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지. 견뎌, 밑에서는. 그래서 너 이거 꿈만 이루면 너 진짜 이 세계에서 인생 대역전이야.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3, 4개월 후에 이제 한비자를 같이 읽을 건데 아니 한 5개월 있다 읽어야 되구나. 3학년들은 안 하겠네. 이 한비자라는 책에 뭐라고 하냐면 백락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고
천리를 달려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천리마를 감별하고 천리마를 훈련시킬 수 있는 말이야. 그 사람이야. 전문가야.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천리마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 당송팔대가 중에 하나인 한유의 유명한 문장이야. 세유, 백락, 연후, 유, 천리마.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 천리마 감별가가 천리마를 키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백락이 뭐래?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천리마 감별을 가르치지 않고 백락이 교하는데 기소 증자, 증오하는 제자한테 천리마를 알아보는 걸 가르친다는 거야. 교, 기, 소, 애, 자, 상 이건 뭐 구자인가? 구마 좋은 말, 나쁜 말, 평범한 말은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평범한 말 가르치는 구별해서 기르는 거 가르치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천리마를 가르치는 거는 미워 죽겠는 제자한테 가르치더라는 거야. 왜? 왜냐면 천리지마는 시인류 때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이득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보통의 말은 매일매일 많아. 그래서 이익을 급하게 바로바로 돈 벌 수 있다. 한비자에게 제자에게 말감정을 가르치는 고사가 나온다. 한비자라는 책에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에겐 천리마 감별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진말, 보통의 그냥 보통말 가르치는 감정법을 가르친대. 왜? 천리마는 드물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게 더디고 진마는 거래가 활발한 이익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뭘 계산해야 돼? 기대값을 계산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 좋다 이거야.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올라가서 얻을 그 인센티브의 이득을 곱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확률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학교 선생님과 공무원 같이 안정적 직업을 하고 갖고 있는데 야, 저거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연봉 너무 작잖아. 한 방이야. 연예계로 가자. 응? 내가 가수에서 아이돌 해가지고 뉴진스를 제끼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적인 천리마가 되는 건 어떻다고? 진짜 적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득을 얻기가 너무너무 느리다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는 거야? 너 깽단의 보스가 될 수 있다고. 깽단 보스 되면 너 뭐 플렉스 하면서 막 쇠 막 하고 막 무기도 많고 막 차도 10대씩 갖고 있고 막 돈 펑펑 쓴다고. 쇼미 더 머니 뭐 이러면서. 어, 이 책에 정확하게 그 들어가는 방법과 이 책의 반절 정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어, 재미있는 책이고 너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이, 이 책에서 어떤 교훈들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이번 주에는 다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다 읽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시은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그래.